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말 큰 무대에 이렇게 참 스게 이렇게 딱 설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AI 툴이나 LMM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이미 이용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다 개발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과제를 내면은 예전에 개발하던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과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오늘 저는 약간 시큐리티에 초점을 두고 LMM이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소개해드리는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해서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를 이제 넣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보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다양한 것을 하고 있다는 게 꼭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이제 하나의 좀 뎁스 있게 뭔가 깊게 해야 되는데 좀 여러 분야.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좀 프랙티컬한 이슈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 실제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연구가 이제 논문으로 억셉이 되려면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보안하면은 안전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보호하는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보안 분야에서 가장 논문이 잘 되는 거는 공격 논문이 잘 됩니다. 왜냐면 공격 논문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 논문보다 방어 논문 쓰는 게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데 이 보안 지금 들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에서 막 금융 은행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짜증나고 화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안 문제를 실제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사용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성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고 주로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영연방 국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포닥도 캐나다에서 UBC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연구원 생활을 호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국 국가들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하는 분들은 한편으로 되게 이제 즐거우면서도 한편으로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앞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상상하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한편 이제 리서처들 측면에서는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은 또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뭐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이런 뭔가 환경이 달라졌을 때 막 덤벼들어서 새로운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뭐 클로드 코드나 엔티 그래비티 같은 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미래라면서 이런 제목 갖고 왔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는 이제 AI 코딩 에이전트들이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아카이브에 소개됐던 연구 결과이고요. 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지금 사이언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사이언스 매거진에 소개된 결과인데요. 여러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각각 이제 뭐 중국, 미국,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6개국인가를 이제 비교하면서 각 나라별로 AI 제너레이트 된 코드들을 얼마나 올리고 있고 이제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얘네가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딥러닝 기반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휴먼 리튼 코드와 AI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코드를 올리고 있느냐. 그래서 얘네가 봤을 때는 2022년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툴이 나왔을 때까지는 5% 이내 수준이었는데, 이게 챗 GPT가 이제 2023년에 등장하고, 그리고 GPT-4가 릴리즈된 다음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게 2024년도 때 이야기인데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생성되는 새로운 코드들을 봤더니 30, 보수적으로 잡아도 30% 정도 수준이 AI 제너레이트 코드더라. 근데 이게 그래프가 지금 2025년에 끊겨 있는데 지금 아마 2026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금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신입사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코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이런 AI 제너레이션 코드를 생성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제가 이제 퓨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게 현재가 되어 있고 이제 AI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라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하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하나한테 너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펑셔널을 만들어주가 아니라 얘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제 설계하는 일까지도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AI 코딩 에이전트가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로 만든 어떤 디스크립션을 프로그램 코드 특정 언어로 바꿔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그런 코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리퀘어먼트 분석 그리고 설계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지금 하고 실제로는 뭐 코드를 디플로이까지 우리가 권한만 넘겨주면 다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클로드 코드, 커서, 엔티그래비티, 뭐 이 데빈 같은 툴들을 이미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현재 상황인데 실제 뭐 계신 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써봤겠죠. 예.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고 뭔가 되게 펴면서 부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신성시하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태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실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이 스크린에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뭐 AS 암호화 코드를 AS를 이용해서 뭐 나의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어떤 그런 코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너레이트 AS 인크립션 코드라고 막 이렇게 타이핑만 치면은 실제로 타이핑 치고 엔터를 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완성이 되죠.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느냐? 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원래 가장 많이 사용하던 기준이 이 휴먼 이벨이라는 벤치마크를 많이 썼습니다. 이 휴먼 이벨은 되게 심플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걸 보시면은 뭐 A 더하기 B를 하면은 C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풀어놔서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조금 어려운 이제 알고리즘ik 퍼즐 문제들 ACM, ICPC의 어려운 문제 수준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A 클래스나 B 클래스 정도 해당되는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약간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이런 굉장히 심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덧셈이라든지 그런 아리스메틱 연산 같은 것도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로 만들어진 벤치마크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뭔가 성능평가를 하는 벤치마크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게 2023년도까지만 해도 이 패스앳 1이라는 거는 이 우리가 입력한 디스크립션을 한 번만 입력해서 문제를 한 번 입력해가지고 얘가 정답을 한 번 말하는 게 패셋 1입니다. 패셋 K라고 우리가 매저를 많이 만드는데 K개를 생성해서 그 K개에서 정답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패셋 1이라는 거는 딱 한 번 생성해서 얘가 정답을 맞추는지를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만드는 거에서 원래는 한 요 정도 2023년도 11월 수준까지는 한 92% 이하였는데요. 2024년도 5월 넘어가면서 미스트랄이라는 요 모델이 7비짜리 모델이니까 지금 기준이면 굉장히 작은 모델로 느껴지죠. 이런 모델들이 이미 94% 수준에 도달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1월을 기준으로 딥식 R1이 이미 리즈닝 모델이죠. 이미 100%를 달성해서 이 이후부터는 이제 휴먼 이벨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휴먼 이벨에서는 이미 LL 제네레이트 코드가 완벽하게 펑셔널리티 코렉트니스를 사람이 만든 그라운드 트루스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이미 2025년 1월 수준에 100%에 도달했다. 휴먼 이벨은. 더 어려운 휴먼 이벨 익스텐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 이후에 얘가 이제 도달했으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자 하는 상태이고요. 이미 펑셔널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도달했다. 물론 이게 정답을 맞췄다는 거지 얘가 반드시 펑셔널 코렉트니스를 개런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런티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그라운드 트루스 관점에서는 이미 100%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팬시하고 굉장히 멋진 일이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예전만 해도 어려웠던 일들인데 멋있게 해내니까 굉장히 좋지만 근데 이제 보안 관점에서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펑셔널 테스트를 다 통과하는 코드가 만약에 그 버그가 안 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쓰겠죠. 대부분 개발자를 테스트 해보면은 이제 실제 유저 스토리 해본 개발자들은 이 펑셔널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냥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거든요. 지금의 개발 환경의 가장 일반적인 이제 시큐리티 프랙티스는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어떤 시큐리티 페일러, 버그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돌아가니까 우리는 사용하지만 거기는 알고 보니까 시큐리티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음과 같이 만약에 얘가 제가 예전에 챗 GPT 쓴 건데
C 코드를 짜려 그래요. 어떤 함수를 짜는데 인풋을 인풋으로 인티저 어레이를 받아가지고 이 인티저 어레이에 들어있는 값들을 다 곱셈으로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짜줘라고 제가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굉장히 쉽게 다음과 같은 코드를 쫙 만들어줍니다. 예. 몇 초 내로 이런 코드를 쫙 돌려주죠. 또 보시면은 인티저 어레이를 받고 그 인티저의 사이즈를 받아서 그 사이즈만큼 이 어레이인 값들을 곱해서 프로덕트 돌려주는 이러한 코드예요. 예. 그래서 돌려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잘 나옵니다. 인티저 어레이 뭐 3, 4, 5 넣어서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의 결과가 쫙 하고 리턴이 잘 됩니다. 예. 문제 없어 보이죠? 유 교수님, 예, 혹시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버플로우 나요. 예, 그렇죠. 예, 실제로 만약에 이 프로덕트는 지금 인티저 만약 우리 32비트 머신을 쓰면은 딱 32비트 사이즈까지밖에 저장을 못 하는데 더 큰 인티저들이 들어간다면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잘 모르는 개발자라면은 실제 이 코드를 그냥 코드 복사를 눌러가지고 카피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인티저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저희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그러한 커먼 위크니스들을 이 CWE라고 패턴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거는 이제 CWE 190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예, 이러한 코드를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예, 근데 뭐 챗 GPT의 죄는 아니죠. 챗 GPT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 펑셔널티를 충실하게 구현을 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학습한 데이터에서는 얘는 확률 모델이니까 가장 파퓰러한 코드 패턴으로 이걸 만들었던 거고 당연히 우리가 만든 휴먼 리튼 코드에서도 이러한 많은 벌러러빌티가 존재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파퓰러리티가 가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랭귀지 측면에서는 파퓰러리티가 대표성을 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파퓰러리티가 시큐리티가 좋은 코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벌러너빌티가 얼마나 파퓰러한 거냐, 얼마나 프리벌런트한 건지를 조사했던 연구가 있어요. 뉴욕대학교에서 썼던 논문인데요. 2022년도에 저희 동네에서 이제 대표적인 플래그십 컨퍼런스인 IEEE SMP에 발표됐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가 이제 프롬프트들을 그냥 넣은 건 아니고 89개의 하이리스크 사이버 시큐리티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그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프롬프트를 넣으면 사실 벌러너빌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시큐리티에 관련된 시나리오들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위크니스가 많이 생기고 어떠한 프롬프트랑 어떤 도메인에서 많이 생기는지를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실제로는 얘네는 약 1689개의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평가를 했고요. 생성해서 봤더니 코파일럿에서 생성됐던 코드의 40%가 좀 약간 옛날이죠. 이제 2022년도니까 보통 2022년도면 사실 2021년도 말이거나 2026년도 적어도 그 말에 다 끝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써서 연구를 했더니 약 코드의 40%가 디폴트 프롬프트를 썼을 때 개발자를 썼던 그런 시나리오 디폴트 프롬프트 썼을 때 벌러러블 하더라는 걸 찾았고 그중에서 특히 굉장히 파퓰러한 어떤 벌러러빌리티가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디스커션을 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프롬프트 워딩들을 잘 바꾸고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좀 잘 가미를 했더니 코드가 더 시큐하게 나오더라. 이제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40% 정도가 인시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는 건지를 이런 이유가 생기는 건 당연히 사실은 학습된 데이터가 인시큐하니까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루트 커즈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기존 연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프리벌런트 할까? 벌러러블한 코드들이. 예.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 유저 인풋은 지금 왼쪽처럼 자연어로 된 걸 집어넣고 코드가 왼쪽에 생성되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했던 연구들을 기반으로 루트 커즈를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1번은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인시큐한 코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 우리가 랭귀지 모델은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게 왕이잖아요. 데이터가 킹이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뭐 기터브에서 계속 긁어옵니다. 기터브에서 계속 긁어오고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벌러러블 코드가 들어있어요. 인시큐한 코드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랭귀지 모델도 결국은 인시큐한 코드를 생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집어넣는 프롬프트에서 개발자들은 시큐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프롬프트를 많이 생성합니다. 예. 학생들이 특히 과제하면 뭐 굉장히 많이 이용하겠죠. 굉장히 쉬우니까. 보통은 그냥 교수님 과제 주시면 과제 디스크립션을 그대로 넣습니다. PDF로 그대로 올리고. 예.
버그 나오면 그 버그를 또 그대로 넣습니다. 계속 그만 이제 패치를 하니까 실제로는 시큐리티를 요구하지 않는 게 또 다른 루트 코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실제로 만들어진 코드에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탐지하고 취약점을 패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시큐한 코드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LLM 자체가 얘는 확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넥스트 토큰이 뭔지를 가장 그럴듯한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코드를 생성하는 거지, 시큐리티에 어떤 관련된 시멘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성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파퓰러리티를 가지고 생성하는 거지, 얘는 시큐리티에 대한 시멘틱을 위해서 코드를 생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루트 코즈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러한 루트 코즈들을 해결을 하면은 그 각각들을 가지고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향들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저도 이러한 루트 커즈를 해결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첫 번째 루트 코즈, 이제 인시큐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프로치는, 트레이닝을 할 때 시큐어 코드 패턴들만 잘 정제돼서 학습시키면은 결국은 우리는 시큐어한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모델은 잘못된 배드 이그젬플들도 많이 배워서 그런 거니까 시큐어 코드들만 우리가 잘 정제해서 학습시키면은 얘는 시큐어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어프로치죠. 그래서 빨리 학생들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퍼블릭 코드 리포지토리에는 인시큐어한 코드와 시큐어 코드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시큐어한 코드를 잘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시큐어 코드들 샘플들만 잘 모으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모델을 파인 튜닝 시키면은 우리는 시큐어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이 아이디어는 이제 뭐 저만 생각한 건 아니고 다른 분들 생각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나왔던 ICML이라는 머신러닝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실제 이제 랭귀지 모델을 시큐어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파인 튜닝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파인 튜닝 어프로치는 이제 모델들이 작아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는 오픈 소스로 이제 오픈 소스는 아니죠. 오픈 웨이트 모델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작은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이 작은 모델을 베이스라인에서 얼마나 많은 벌러러블 코드를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시큐어 코드를 학습시켜서 얘가 시큐어 코드를 잘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연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ICML에 나왔던 연구는 이 히라는 사람과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쓴 논문인데 약 56% 정도 이제 벌러너빌티를 감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였고,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좀 파인 튜닝을 잘하기 위해서 기터브를 기준으로 저희가 기터브에서 이제 커밋 메시지를 보면은 패치됐다 혹은 벌러너블하다 뭐 그런 정보들 키워드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패치된 코드와 벌러너블 코드의 한 쌍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두 개 쌍을 얻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예제가 그런 건데, 저희가 RSA라는 공개키 인크립션 쓸때 그 공개키 인크립션의 키 사이즈가 1024비트면은 인시큐한 패턴이에요. 얘는 키가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가 윅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깨지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를 2048 혹은 지금 3072 정도 키 비트를 쓰면은 안전한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이 듀얼 오브젝티브 로스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왼쪽과 같은 시큐어한 패턴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생성되는 게, 그리고 오른쪽과 같은 게 미니마이즈 되도록 학습 로스 함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우리가 RSA 키를 이용하는 파이썬 펑션을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는 이제 왼쪽과 같은 녀석을 더 높은 확률로 생성하도록 연구를 한 거죠. 이 듀얼 이 오브젝티브 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얘네가 이제 컨트레스트 러닝을 하니까 실제로는 취약점이 이 스타코더 모델, 작은 모델입니다. 작은 모델에서 약 56% 정도 취약점이 줄어들더라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방법을 쓰려면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좀 샘플의 개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래서 풀 파인 튜닝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파인 튜닝 테크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좀 가난해가지고 이제 큰 하드웨어가 없어서 GPU가 별로 없어서 어차피 이제 풀 파인 튜닝은 어려웠고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파인 튜닝으로 방향을 잡고 루라, 로라, 이제 큐로라, 프립스 튜닝, 뭐 프롬프트 튜닝, 퓨 튜닝, 이 IA 큐브드 같은 이런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파인 튜닝 방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도 시큐어 코드들만 모아가지고 이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파인 튜닝들이 실제로 이런 오픈 웨이트 모델들을 얼마나 시큐어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사실 뭐 논문 여러 번 냈는데 여러 번 리젝이 됐고 리젝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시큐리티는 향상이 되는데 펑셔널리티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가 이런 작은 모델들에서는 발생을 하고요. 조금 이따 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문제의 근원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없애버려요, 자꾸. 예, 인시큐한 함수를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펑셔널티가 자꾸 사라지는 문제들. 그래서 로스 함수가 그런 펑셔널티를 메인테인 하면서 시큐리티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들을 했었고요. 저희가 결과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프롬프트 튜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파라미터 이피션트한 파인 튜닝이었습니다. 시큐어 코드 생성 측면에서는. 그래서 코드젠 2.5 7B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큐어 코드의 레이쇼가 그러니까 시큐어 하면서 예, 사실 이제 시멘틱이 유지되냐가 또 굉장히 어려운 이슈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16% 저희는 이제 사실 시멘틱 메인테인 되는 걸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약간 휴먼 밸리데이션으로 이제 유저 스터디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적은 샘플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6% 정도 인크리지 하는 거는 컴파일된 기준으로 했습니다. 컴파일되면서 시큐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6% 정도 인크리지를 시켰고요. 요 측면에서 계속 논문이 잘 안 됐습니다. 시멘티컬리 프리저블 됐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명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큐어 코드를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논문이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시큐리티 임프루먼트가 저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원래 막 시큐어 코드만 계속 학습했으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작은 모델들도 저 7B짜리 모델들 그리고 16B 정도 우리가 테스트를 했는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고 그리고 모든 벌러너블 타입들이 다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모은 CWE가 가장 파퓰러한 CWE 타입만 모으기도 했지만 저희가 학습한 CWE 타입에 대해서도 잘 없어지지 않는 취약점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데이터를 정지하기 위해서 스태틱 어널리시스 툴을 쓰거든요. 이제 뭐 코드 큐어리라든지 샘 그랩 같은 툴들을 쓰는데 걔네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시큐어한 코드들만 정말 잘 필터링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정확성이 툴에 대한 디펜던시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하이 퀄러티 레이블 데이터를 어떻게 얻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파인 튜닝 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CWE2라든지 CW798 같은 사람이었을 때 사실 굉장히 쉬운 타입의 취약점들이거든요. CWE는 패스 트래버절 우리가 취약점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 패스가 외부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취약점이고요. CW798 같은 경우는 하드코드된 크레덴셜이거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패스워드라든지 AP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코드에 직접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탐지하기 쉬운 취약점이 여전히 많이 생성되더라. 걔가 없어도 우리가 막 랜덤하게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이런 코드가 생성되는 거를 한계점으로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만 발견한 게 아니라 2026년 올해 익시에 이제 발표될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도 이제 분석한 이 다이 등이 이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실제 펑셔널 코드하고 펑셔널 하면서 시큐어한 코드 사이에서의 갭이 상당히 크더라. 우리가 시큐리티를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인 튜닝만 얘기한 건 아닌데 다양한 시큐리티 어프로치를 취하면 시큐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시큐어하면서 펑셔널한 코드는 거의 25% 35% 떨어지더라. 그럼 사람들이 사실은 시큐리티를 위해서 펑셔널리티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그 LMM 모델과 그 AI 제너레이션 툴을 쓸 것이냐? 되게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한 근본적인 지금까지 많은 시큐리티 리서처들이 얘기하는 어프로치들은 펑셔널리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분석한 연구이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코드 큐엘 같은 툴들을 많이 써서 정제를 하는데 걔네들이 여러 가지 벌너럴 타입들을 미스하더라. 코드 큐엘로 막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 정제할 때 이런 멀티 어널라이저들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런 화면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딥식 코드에 생성한 건데 딥식 코드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이 어프로치를 이 코드 가드 플러스라는 어프로치를 쓰면은 없애버립니다. 실제 펑셔널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교수님, 문제 잠시 질문 있어요. 예. 근데 일단 이 논문은 관찰한 바를 리포트한 거지, 뭔가 분석을 한 건, 원인을 분석한 건 아닌 그건 거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관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드큐엘 자체가 원래 시큐리티 버너러빌리티 잡는데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코드큐엘이 못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아까 이런 파인 튜닝 어프로치를 쓰는 사람들이 시큐한 코드를 모으지 않고 보통 이제 스태틱 어널리시스 툴들을 그냥 파퓰러하게 쓰는 것들을 이제 쓰니까 그 툴이 성능이 안 좋으면은 최종 쪽에 나오는 결과도 결국 성능이 안 좋더라는 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연구라는 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발견한 어떤 옵저베이션이었고요. 예. 그리고 로스 함수를 시큐리티를 위해서 로스 함수를 저희가 막 만들다 보면은 펑셔널티가 굉장히 감소됩니다. 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은 시큐리티에 대한 로스 함수가 만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시큐한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지워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연구 결과들이 새로 막 등장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을 써서 어프로치를 취하는 게 저는 주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주류가 안 되고 커머셜 모델들을 그냥 쓰는 그냥 커머셜 모델을 API로 불러가지고 프롬프트만 입력하던 게 시큐리티나 펑셔널티가 워낙 이제 아웃퍼포밍 하니까 이런 어프로치가 시들해서 좀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루트 코드는 저도 이제 어프로치를 저렇게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을 갖고 와서 시큐어 코드를 생성하는 연구도 계속 해야겠지만 커머셜 모델들을 가지고 시큐리티랑 펑셔널티를 잘 만족하는 코드를 생성하는 연구들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로 가려고 했었고 그게 이 두 번째 루트 코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대부분 시큐리티 컨텍스트를 안 넣어서 결국은 인시큐어한 코드가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가 프롬프트만 잘 신경 쓰면은 시큐어 코드를 잘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시큐어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또 지금까지 만든 코드에서는 그냥 write a function 한 다음에 어떤 펑션을 해줘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securely라는 말만 넣어줘도 세이프한 코드를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까 이런 코드를 보면은 지금 인티저 어레이를 인풋으로 받아서 걔네들의 밸류들을 프로덕트로 리턴해줘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면은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데 여기다가 with overflow protection이라는 만약 키워드를 우리가 넣어준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앞에 이챗 GPT가 이챗 GPT 4에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서는 이 safe array product라는 걸 만들면서 앞에 당연히 이러한 빌트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체크하는 함수를 넣어서 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큐한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앞에서 막 파인 튜닝하고 뭐 정지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걸 노력했는데 그런 필요 없이 프롬프트만 잘 넣어주면은 그냥 시큐한 코드가 생기는 거죠.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했고요. 이 4G라는 컨퍼런스는 지금 이제 익시 밑에 있는 위성 컨퍼런스인데 이제 AI 툴을 이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그러한 워크숍 형태의 컨퍼런스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 사람 소개했던 게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닉들을 한 거예요. GPT 모델 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큐리티 프리픽스를 넣는 거. 그냥 코드를 만들어줘가 아니라 시큐어 코드를 만들어줘. 그리고 벌러블한 코드들에 대한 패턴을 어보이드 해줘. 라는 그런 시큐리티 프리픽스를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롬프트 고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롤을 부여해라. 엑스퍼트에 대한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죠. 너는 시큐어 코딩 어시스턴트야. 너는 시큐어 엔지니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큐리티 엔지니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가 짜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다음 또 대표적으로 프롬프트에서 많이 나오는 테크닉이 큐샷 이그젬플. 시큐어하고 인시큐어한 코드들의 샘플들 넣어주는 거예요. 얘는 시큐한 거고 얘는 인시큐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예제를 쭉 넣어주고 너 시큐하게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팅을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멀티 스테이지를 쓰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진 걸 가지고 다시 고쳐 시큐한 코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을 시키는 그런 프롬프트 테크닉들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브루니 앳 얼도 202개의 하이리스크 시큐리티 프롬프트들을 GPT 3.5 4 미니에다가 테스트를 해서 여기도 좀 아쉽게 샘 그랩이랑 코드QL 같은 스태틱 어널 툴을 써서 결과를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평가도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적 도구로 기존 이러한 그 프롬프트를 안 썼을 때랑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를 했더니 프롬프트를 잘 쓰면은 야, 되게 흥미롭게도 앞에서의 컨트롤 러닝과 수치가 똑같습니다. 56% 정도 벌러러블리티가 줄어들더라. 그리고 이터레이티브 프롬프팅은 69%까지 줄일 수 있더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투기 때문에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 예,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사실은 앞에 파인 튜닝은 비용이 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런 프롬프트 고치는 건 되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잘 만들 수 있다를 보여줬는데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도 그렇고 그 뒤에 나온 논문들도 지적하는 걸 보면은 일단 프롬프팅이 벌러너빌리티를 확률적으로 줄여준 건 맞다. 업투 56% 줄인 건 맞지만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더라. 그냥 계속 존재하는 계속 존재하더라라는 게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앞에서 저희 논문에서 파인 튜닝 어프로치가 갖고 있던 한계랑 유사하게도 얘도 하드 코드앤 시크릿, 그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굉장히 좀 심플한 위크니스인데 얘네들은 여전히 LLM이 계속 만들더라. 이렇게 프롬프트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OS 커맨드 인젝션을 어보이드 해줘. 하드 코드 크레덴셜 쓰지 말라고 계속 프롬프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면 우리가 너 왜 만들었어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냥 또 얘기하고 또 만들고 계속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컴플리트한 시큐리티를 달성할 수가 없더라. 특히 특정 CW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큰 거였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시큐리티 어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시큐리티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건 좀 어렵고 이 뒤에 포스트 제너레이션 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디스커션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개발자들이 앞에서의 그런 다양한 시큐리티 위협들을 프롬프트에 정말 잘 고려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맞느냐. 개발자에 대한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시큐어 코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인시큐어하게 만드는 코딩 패턴들을 공부시키고 시큐어한 코딩으로 만들어줘. 그 인시큐어한 함수를 피하고 인시큐어한 코드 패턴을 피하는 방법들을 가르쳤는데 프롬프트에서도 그런 에듀케이션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디스커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실이 올해 냈고요. 올해 CCS에 제출했고 지금 리버탈 중인 논문인데 하나 이제 관찰해 보면은 관심 있는 게 이제 얘가 랜덤하게 정말 크립토그래피컬리 랜덤한 코드를 잘 만들까? 그런 게 필요한. 예.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컬리 안전한 함수는 우리가 그냥 랜덤 리스트 함수가 아니라 예. 시,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그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파라미터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지 못할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고 그런 약점들을 연구한 논문인데요. 실제 오픈소스 모델들을 우리가 테스트해 보면은 이것도 67.5%까지 이런 크립토그래픽 랜덤리스 페일러, 벌러너빌리티가 존재합니다. 미스트랄 7B, C 랭귀지에서 그러한 취약점이 존재하고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취약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드 값을 넣는다라든지 그리고 암호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쓴다라든지 그 앞에서 얘기한 하드 코디된 키 그리고 인크립션 쓸 때는 이니셜 벡터라는 게 필요한데 이 이니셜레이션 벡터가
정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게 랜덤하게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약점들이 코드에서 드러났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러한 벌러블한 코드들의 90% 이상이 펑셔널리는 또 코렉트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냥 이걸 붙이면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코드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저 스토리를 해보니까 개발자의 약 61.5%는 이렇게 인시큐한 코드가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LLM 제네레이트 코드를 트러스트하는 성공적으로 런이 됐기 때문에 믿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코드가 대표적으로 벌러블한 코드의 예인데요. 우리가 C에서 요런 함수 많이 쓰는 랜덤 함수 쓰라 그러면은 srand라는 걸로 우리가 시드 값을 넣어주는데 타임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넣어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타임 널 하고 집어넣는 게 현재 커런트 타임을 시드 값으로 넣어주고 이 랜드라는 함수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암호학적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구현 방법이거든요. 일단 이 타임이라는 함수는 유닛이 1초 단위예요. 초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파일이 생성된 뭔가 이렇게 메타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실제 이 시드 값을 우리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하거나 여러 개의 값을 넣어가지고 시드 값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랜드 함수는 주기성이 굉장히 예측이 잘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시드 값을 가지면은 그 다음 값을 우리가 예측해서 키 값을 알아낼 수 있는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 물론 뭐 한 번에 공격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시도를 하면은 충분히 키 값이라든지 OTP를 이렇게 많이 생성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원타임 패스워드. 이게 실제로는 이런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이 많이 생성된다는 거를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오픈소스 모델 말고 또 커머셜 모델들에서도 우리가 다 분석해봤거든요. 제미나이, 클로드, 챗 GPT 같은 모델에서도 최신 모델에서도 이러한 취약점이 약 20% 정도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저 레벨 프롬프팅으로 아까 우리가 지금 프롬프트를 하고 있으니까 프롬프트를 이제 CW 스페시픽한 어떤 프롬프트들, 이런 랜덤리스에 관련된 어보이드를 하라는 내용을 넣고 또 스스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고치라는 거를 집어넣었을 때는 약 2.3% 정도 이런 미스유즈를 2.3배 정도 이런 미스유즈를 줄일 수 있었고 또 이건 오픈 소스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 레벨에서 저희가 폴리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를 잘 집어넣으면은 실제 이 코드라마 저희가 사용한 34B 모델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 사실 이러한 취약점이 59.2% 랜덤리스에 대한 취약점이 나오는데 그걸 약 24.5%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랜덤리스에 대한 취약점이 저희가 프롬프트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이런 한계가 있다. 예,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취약점이 이렇게 줄어든다.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이런 나이브한 페르소나 베이스드 프롬프트에서는 전혀 줄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우리가 어프로치를 취하면은 줄지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그 사일런트 페일러가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넣으면은 줄어드는 건 맞다. 시그니피컨트하게 확률적으로 줄어드는 건 많지만 여전히 20%는 취약하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코드 생성한 다음에 걔를 취약점을 찾아서 픽스를 해보자. 이게 저희 어프로치였던 거죠. 생성 모델을 아무리 얘를 잘 가르쳐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시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생성하는 순간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줘라고 막 지시를 내려도 잘 안 되니까 만들어진 녀석을 다시 한번 픽스해보자 하는 게 세 번째 어프로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에서 패칭하는 어프로치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관심 갖는 건 요 3번 어프로치입니다. AIXCC 같은 대회들도 대부분 초점은 생성 쪽을 잘하다는 건 아니고 이미 생성에서는 인시큐하다는 걸 인정하고 인시큐한 코드가 나오면은 걔를 디텍션 해가지고 그다음에 패치를 해주자라는 게 요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의 이제 초창기 가장 이 첫 번째 논문으로 인정받는 게 NDSS라는 4대 저희가 보안 컴포넌스를 얘기하는 보안 컴포넌스 중 하나에서 2018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이 있었어요. 벌디패커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LMM 모델은 아니고 딥러닝 모델을 써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LSTM 모델을 기반으로 사실 생성했던 모델이고 기본 아이디어는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인시큐한 코드, 시큐한 코드들을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그냥 학습시키기에는 이 LSTM의 인풋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 코드를 잘 이 LSTM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이 LSTM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인베딩 시켜서 학습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코드 가젯을 만들고 인시큐어한 코드 가젯, 시큐어한 코드 가젯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2018년에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덤벼들었죠. 많이 덤벼들어서 그걸 일반화된 패턴을 만들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이 시큐어한 코드랑 인시큐어한 코드로 나뉘어져요. 저희가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클래시파이를 만드는 거니까 이걸 만드는 거고 많은 연구들이 코드를 프리 프로세싱 하는데 이제 토큰들을 어떻게 뽑아내느냐고 그 다음에 파싱해서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코드를 표현하느냐에 남아 있어서 뭐 그래프를 뽑아낸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뭐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뽑아낸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코드를 전처리해서 RNN을 쓸 거냐, DNN을 쓸 거냐, 트랜스포머를 쓸 거냐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RNN, DNN은 거의 없어지고 트랜스포머들을 이용해서 디텍트하는 문제로 거의 바뀌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다이어트. 그래서 트레이닝 시키고 디텍션해서 정확성이 이렇게 올라갔다. 코드 프로세싱을 이렇게 바꿨더니 성능이 올라갔다. 그리고 모델을 새로운 걸 갖고 왔더니 올라갔다. 이런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버트를 처음으로 갖고 와가지고 버트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앞에서의 문제 중 하나를 풀었었고요. 코드 프로세싱 바꾸고 이 모델을 버트로 갖고 와서 학습해서 탐지해봤더니 훨씬 더 탐지를 올릴 수 있더라.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뭐 특정 이제 미수유지에 초점을 둬서 크립토 같은 경우는 코드를 갈때 이게 파라미터에 따라서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1024비트냐, 3072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벌너러블 할 수도 있고 벌너러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 구조는 다 똑같지만. 그래서 코드들을 하나의 가젯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코드 가젯을 여러 개의 컨트롤 플로우랑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해서 코드 가젯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더니 기존의 스태틱 어널리시스 툴보다 훨씬 더 기존의 스태틱 어널리시스 툴은 F1 스코어가 0.645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0.941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었고요. 이런 연구들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감이 드던 게 기존의 이런 커머셜 모델들은 우리가 열심히 막 이런 테크닉들을 쓰는 것보다 그냥 탐지해도 탐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에미나이 같은 애서 코드고 라고 하면 얼마나 잘 짜였더니 PT 3점 못 달랐는데 3.5 같은 거 넣어주고 이 세니타이저 아웃풋에 기반해서 너가 이 프로젝트 코드를 패치를 해줘 하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실제로는 얘가 생성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한 45% 정도 패치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특히 다양한 파일을 고쳐야 되는 한 가지 파일만 고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는 285에만 집중해가지고 실제로 막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잘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이거를 잘 패칭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근데 왜 잘 못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더니 일단 프로블럼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하나의 파일이나 하나의 펑션을 고치는 거는 잘하는데 그게 멀티 파일이나 멀티 펑션에 걸친 문제들은 잘 해결을 하지 못해서 프로블럼 컴플렉스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라. 이렇게 제로샷 프롬프트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얘를 좀 여러 가지 태스크로 서브 태스크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 얘가 첫 번째 한 번 얘가 삐딱한 길로 들어가서 리즈닝을 시키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리니어 리즈닝으로 시퀀셜하게는 안 되고 한쪽으로 잘못 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 오브 소트 리즈닝을 생각했고 그다음 이런 LLM 모델은 대부분 인풋 토큰의 개수에 제한을 받거든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결국은 여러 파일에 거친 경우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야겠다는 이런 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어떤 타입의 서브 태스크로 아까 나눠야 된다 그랬으니까 어떤 타입의 벌러너빌리티인지를 잘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먼저 줬고 어떤 취약점인지 먼저 알아봐.
그걸 먼저 줬고요. 그럼 어디를 고쳐야 될 건지를 너가 게싱해봐.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너가 추측해봐. 그리고 캔디데이트를 제너레이트 해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계를 나눴어요. 한 번에 얘를 다 하라 그랬더니 잘 못해가지고 얘를 심플로 한 서브태스크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고 한 번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트리 오브 소트로 리즈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다가 아니면 다시 백해서 다시 다른 길로 가서 최종적인 캔디데이트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멀티플 캔디데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센투 패치라는 저희가 이 취약점을 탐지하고 패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작년에 유닉 시큐리티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잘 고치도록 만들었었고 이 아이디어에서 만들었더니 기존 소타들이 익스트랙트 픽스라는 게 있고 벌너러빌리티 픽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43%, 51%로 기존에 알려진 이 벌너러빌리티 로케이션이라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한 80% 정도 패치를 생성하는 거, 성공적으로 생성하는 거를 확인했고요. 또 이 버퍼 오버플로 타입은 특히 저희가 잘 생성해서 거의 82% 정도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어, 오픈 소스에서 취약점이 아예 그 패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리얼월드 소프트웨어에서 저희가 그런 10개를 잡아서 6개를 성공적으로 패치를 만들어서 제보를 해서 개발자들이 저희 패치를 받아들여서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휴먼 개입 없이 정답이 없는 패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실제로 패치까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9분 정도고 비용이 약 0.48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패치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루트 코즈를 얘기했었고 마지막 루트 코즈를 얘기하면은 뭐 다 좋은데 이렇게 디텍션에서 좋은데 LLM 모델이 결국은 시큐리티 이해 못하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기는 문제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LLM은 확률 모델로 학습한 거니까 얘는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익스터널 시큐리티 날레지를 넣어주면 어떨까? LLM한테 난리를 넣어주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이제 프롬프트에서도 저희가 키워드 레벨에서 넣어줬지만 그러지 말고 아예 지금 생성되는 코드와 관련된 스킬 난리지를 넣어주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 한 건 아니고 지금 생각하는 이런 어프로치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레그라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서 실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짜나요? 하고 만드는 Q&A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시큐리티에 관련된 Q&A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관련된 Q&A를 모아다가 시큐리티 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예. 퀘스천과 앤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자 인풋을 들어가면은 레그에서 이 사용자 인풋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앤서들을 탑 N개를 모아다가 프롬프트에 넣어줬습니다. 시큐어하게 만드는 법을. 이 인풋 프롬프트에 관련된. 그러면은 그 시큐어하게 만드는 법을 얘가 조합해가지고 같이 넣어주면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공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익스터널 날리지를 이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OS 커맨드 인젝션에서 이 쉘 인젝션이 만약 쉘 값이 true면은 이게 이제 OS 커맨드 인젝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쉘 값을 false로 바꿔서 코드를 생성해 주는 뭐 이런 정도의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게 정말 시큐리티를 다 이해하고 만든 게 맞느냐? 이 리트리버를 했지만 익스터널 날리지를 그리고 문제는 이 레그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 레그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든지 우리가 시밀러리티를 여러 가지 쓰지만 결국은 모양을 갖고 추측하는 거거든요. 이 코드의 모양과 유사한 답변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레그로.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시큐어한 날리지를 갖고 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익스터널 날리지도 굉장히 부정확할 수도 있고 또 아웃데이트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는 시큐어한 걸 넣어서 이 프롬프트에 넣어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넣어줘도 잘 못 만들더라. 예.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결론이니까 이제 이런 챌린지들이 있더라. 트레이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프롬프팅도 시큐리티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바로는 특히 이런 사이런트 페일러들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예. 그래서 각 단계들을 다 엔드 투 엔드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에서 저희는 이제 에이전틱 시큐어한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 이제 실제로는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에서의 스테이지가 있고 코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생성이 있는데 일단 이런 시큐리티 날리지를 리트리브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를 프롬프트 레벨에서 넣어주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지금 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의 이제 모델에서 코드를 생성할 때 보면 액티베이션 값을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액티베이션 값을 보고 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지를 유추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보통 할루시네이션 없앨 때 원래 쓰는 어프로치였는데 그런 어프로치를 저희가 이제 갖고 와가지고 코드가 시큐어한 코드가 생성되는 방향으로 액티베이션 값을 재조종해주는 스티어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한 코드가 만들도록 일단 연구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vulnerability를 디텍트하고 취약점을 패치하고 그리고 코렉트니스를 밸리데이트하는 이러한 형태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두고 이런 멀티 스테이지로 시큐어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그림이고요.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이제 연구 중 하나는 아까 요 스티어링 스텝은 지금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요 흐름에서 실제 코드가 생성될 때 얘가 만약 인시큐어한 코드면은 액티베이션 값을 보고 걔를 조종해줘서 시큐어한 코드가 나오도록 만드는 연구이고 이거 기존의 이제 파인 튜닝 어프로치에 비해서 저희가 약 8.6% 정도 시큐어 하면서 펑셔널리한 코렉트한 코드들을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컴파일레이션 레이트도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서브미션 상태이고요.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이고,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질문 있으신 분, 크래프톤 장병규입니다. 그 뭐냐, 아니, 뭐, 저는 그 돈 버는 사람이니까요. 아, 예, 예. 예, 뭐, R&D와 엔지니어링을 이해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이제, 사실 이게 LLM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같은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이거 완전 이제 논문과는 약간 다른,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가끔 새로운 요리를 해줘요. 그 왜 그런가 싶었더니 재미나이랑 요리법을 그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리는 사실 약간 할루시네이션이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즐거움 중에 하나는 와이프의 좀 새로운 요리를 먹는다가 저의 개인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럼 요리까지 안 가더라도 그리고 시큐어 코딩 같은 거는 굉장히 좀 스트릭트 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쯤이 있는 게 약간 그 리걸 관련된 뭐 법률 도메인 문제라고 치면 왜냐하면 이거는 한 뭐 사람이 쓰는 완전 자연어도 아니고 예를 들면 코딩처럼 완전 이렇게 스트릭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세이프하냐 안 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실은 프로블럼이거든요. 나라마다 다르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보면은 LLM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오늘 발표하신 걸 갖다가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메타포처럼 활용하면 법률 LLM이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 처음부터,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세이프하냐, 안 하냐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다. 아니면 LLM에 법률 관련된 프롬프트를 잘 넣어준다. 아니면 LLM을 일단 법률 관련된 걸 하고 난 다음에, 디텍트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법률 관련된 지식을 LLM이 잘 보강해 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세 번째 방식인 이제 소위 말해서 생성하는 녀석이랑 디텍트하는 녀석이랑 픽스하는 어떤 방식이랑 이런 걸 갖다가 적절하게 구조화해주고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뭐 멀티 스테이지 관련된 거라든가 트리 오브 스타트라든가 컨텍스트 윈도우 엔지니어링 같은 게 사실은 LLM이 잘 못해주니까 전후 좌우에 사실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가드레일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본질은. 그 법률 쪽도 약간 유사한 게 통할 것 같다는 그냥 상상이 드는데 그냥 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뭐 막 사실 얘기하시면, 예, 뭐, 오늘 뭐,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니까. 뭐 약간 그 디스커션 포인트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제 예. 생각에는 뭐 이게 뭐 정답이 딱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LM이 어떤 인풋을 넣어주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 복잡한 태스크의 경우에는 서브 태스크로 쪼개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뭐 법률에 관련된 문서를 생성할 때도 당연히 이 다른 지금 도면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프로치들을 저희가 프린시플들을 뽑아가지고 적용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걸 이제 아까 LM이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이전트들도 이런 오케스트레이터를 이제 하는 일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스테이지를 나눴지만 이 스테이지를 나누는 것도 패턴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패턴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도메인에 따라서 너가 어떤 식으로 스테이지를 나누고 각 스테이지에서 해줄 에이전트를 너가 생성하고 그런 일들도 요즘 에이전트 어프로치에서 많이 취하고 있는 거고 이, 그 법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시크릿 날리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레그 같은 어프로치를 해서 지금 당연히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레그가 처음에 레그 몰랐을 때 이거 나오면 뭐 되게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걔가 이제 시뮬러티를 기반으로 결국은 그냥 검색해서 리트리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개런티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 교수님도 계신데 오히려 저는 피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박수 치면서 너무 신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LMM 모델이 가는 확률 모델의 길은 도달할 수 없는 밸리데이션과 베리피케이션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어프로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95% 정도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잘 나왔다. 아까 법률적으로도 리걸한 게 잘 나왔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100% 개런티를 이 확률 모델 길로는 갈 수 있을까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슈어소프트웨어 배현섭입니다. 아유, 네네. 또 전문가가 등장하셨는데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랑 비슷해가지고 예, 굉장히 예, 재밌게 잘 들었는데, 이제 프랙티컬하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디텍트 앤 픽스 방법을 실제로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오는, 네, 앞단에서 제가 원래 오픈 웨이트 모델 갖고 와가지고 진짜 막 코드 생성한 멋진 모델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커머셜 모델이랑 갭이 너무 커지니까 아무도 오픈 웨이트 모델에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근데 그 커머셜 모델은 앞에 저 어프로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디텍트 앤 픽스를 쓸 때, 저희가 이제 뭐 되게 시큐어 해야 되고 또 세이프 해야 되는 코드들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아, 이게 디텍트 된 거를 이렇게 픽스하면 세이프하고 시큐어 하겠다라는 걸 사람이 컨펌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지금 프랙티컬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전문가가 한번 컨펌을 했으니까 이거랑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거나 동일한 패턴들은 오토픽스가 쫙 되면 좋겠다. 왜냐면 이 벌러러빌리티나 이런 걸 체크하면은 이게 수백만 라인짜리 코드를 체크하면은 한 개의 그 가이드에서 수천 건이 검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수천 건을 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 정도는 전문가가 한두 개 정도는 확인하고 이거랑 유사한 건 다 찾아서 고쳐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예. 사실 되게 유사한 걸 찾아서 다 고치면 좋은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게 다 네. 세마이 슈퍼바이즈 이제 러닝이 그런 어프로치 취하거든요. 전체를 시뮬러티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고 거기서 특정 대표 샘플을 뽑아서 걔네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으면 나머지는 그 답을 따라가라는 이제 어프로치인데 문제는 거기서 시뮬러티가 정말 이그젝트리 정확하고 그걸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정할 거냐가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앞에서 얘기한 저런 디텍션 도구들, 소타 디텍션 도구들이 데이터셋에서는 되게 이렇게 정해진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셋에서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95%, 막 97% 딕션 하는데 걔네들을 약간 애드버서리얼하게 저희가 막 고치면은 인시큐한 코드를 시큐한 코드로 막 만들고 시큐한 코드를 인시큐한 코드로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약간만 고쳐서. 예. 그러니까 되게 로버스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카데믹 논문들이
논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오버피팅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프로치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PL도 얘기했지만 보완하는 측면도 되게 신이 나는 게 앞으로 유지 보수가 안 된 인식형 코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다. 왜냐면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게 유지 보수 관점에서 검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이걸 나중에 고칠 때는 또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게 어마어마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아, 이게 농담 드리면요.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요. 시켜야지 하는 코드도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시켜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은 메인터넌스 안 하고요. 새로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저 시큐리티가 사실 항상 이게 보험 같거든요. 다 시큐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예. 뭐 쿠팡도 사고 나고 싶어 난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원하던 일이었는데, 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게 보험 같거든요. 그래서 시큐리티를 또 이코노믹스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회사들이 당장 투자를 안 하고 보험 당장 가입하라고 하면 에이 설마 걸리겠어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이슈이긴 합니다. 그게. 예. 그 코멘트 하나랑 질문 하나 하면 그 작년에 이제 산업부하고 공학칼리먼하고 뭐 AI 산업 전략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쓸 때 어느 기관에서 특허 조사를 해줬어요. AI 관련한 특허 조사를. 그랬더니 보안이 엄청 많은 거예요. AI 관련한 특허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열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열려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질문은 약간 황당할 수도 있는데 포멀 베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AI가 수학 문제도 어려운 것도 잘 푼다는데 포멀 베리피케이션을 AI로 해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어, 유 교수님께 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제가 얘기하고 또 유 교수님 또 얘기하는 예, 걸로 예. 하시죠. 예, 예.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프로토콜 베리피케이션 강의를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때 이제 쓰는 그 도구 겸 언어가 붙어 있는 프로베리프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포멀하게 스페시파이하고 그 툴에서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지를 검증하는 도구인데 그 프로베리프 이제 과제를 내면은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써오겠죠. 뒤에서 막 이걸 챗 GPT 써서 해올 테니까. 근데 챗 GPT가 잘 못 풉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양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은 이제 답이 학습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놓은 답을 알고 있어서 맞추는 거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하라 그러는 거 하면은 모양은 그럴듯해요. 근데 얘는 그게 다 확률적인 그냥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요 모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를 그냥 확률적으로 게싱한 거지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코렉트니스를 개런티를 하면서 만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포멀 베리피케이션을 저는 지금의 어프로치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요즘 그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 언어, 뭐 프로그램 분석, 검증하는 사람들은 요즘 굉장히 신났어요.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저희의 선배님들이 함수형 언어를 써야 된다. 아까 김은식 교수님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거 다 부채다. 당신들 이 기술 부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듣지도 않았거든요. 아까 장병규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 떨어지게 그냥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 머신러닝과 AI 코드를 기반이 되는 파이썬 코드가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야, 이런 언어를 지금까지 썼단 말인가? 이 언어가 이렇게 동작하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즘 흥분된 상태이고요. 근데 또 저 약간 김원식 교수님하고 다른 것은 베리피케이션도 꽤 잘해요. 그게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이건 또 지난번 장 의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나왔는데 3만 원짜리를 쓰느냐 30만 원짜리를 쓰느냐 그리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수업에서 정보보안 수업에서 교수님이 일주일마다 이것도 한지 좀 됐는데 학교 안에 있는 시스템을 공격해라. 이거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 잡고요. 그리고 뭐 우리 김은식 교수님 아시는 데푼이나 뭐 이런 툴로 만들면 진짜 잘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랄까
지금까지는 요만한 데서 깨작깨작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저희의 도우미들이 확 많아진 거죠. 그래서 자, 해봐 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또 정리하는 우리의 스케일이 더 커졌고 더 큰 일을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테스팅을 약간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 하신 분 죄송한데 우습게 봤단 말이죠. 아, 그거 그랬는데 이제는 둘이 합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슉 가다가 테스트 막 하다가 뭐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미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다행히 유신 교수님 먼저 가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수학적인 개런티는 지금 어프로치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프로치는 그냥 더 잘 만들더라는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100% 코렉트한 거야? 100% 안전한 거야는 지금 방법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과 뭐 이런 거는 마구마구 해내고 그런 다음에 그 검증은 포멀 베리피케이션이 하고 이거는 증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예, 예,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주고받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막 이 소프트웨어 끝났다 뭐 하는데 오히려 또 리서치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장이 또 새로운 연구할 게 있으니까 이거를 뭐 힘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빨리 헤쳐나가야죠, 같이. 너무 할 게 너무 많다. 예.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구나. 이게 안 나왔으면 좀 뭐라고 있을까 또 약간 앞이 캄캄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 좋습니다. 예. 그 뭐냐, 이것도 좀 뭐 다른 얘기인데, 그 LLM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들어 굉장히 빨리 발전 많이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 신입사원들 최근에 보면은 그 코드 자체를 안 보거든요. 예, 이미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질문은 이제 뭐야, 이런 건데, 그 약간 이제 이게 슈퍼 인텔리전스, 뭐, 예를 들면 인간을 능가하는 인텔리전스가 나올 것인가, 약간 이런 뭐 철학적 논쟁까지 안 가더라도, 현재 이제 나오는 LLM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클로드의 뭐 오퍼스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챗GPT의 그 코덱스라든가, 이게 걔 나와가지고 빨리 발전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써보시면 어떠세요? 예를 들면 뭐, 코덱스 이후에 브렉스루, 오퍼스 이후에 브렉스루처럼 되는 게 나올까요? 아니면 뭐 시큐리티도 사실은 잘 못 다루잖아요. 이 LLM이나 모델의 이 한계상. 그러면 뭐 이런 코덱스의 개선, 오퍼스의 개선 이런 정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브렉스루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되게 제가 답변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모델 측면에서는 계속 더 생산성이 더 좋아지는 모델들이 나오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예, 더 표현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랭귀지 모델 관점 말고 에이전트가 붙어서 서브 태스크로 쪼개고 얘가 하는 일들을 팀으로 하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하나를 만드는 팀으로 만드는 일들까지도 이미 잘 시작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는 이제 이미 브레이크 스루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이제 확률 모델로서 근데 도달할 수 없는 지점들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AI와 LMM이 될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머신러닝 어프로치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 연구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로토콜 베리피케이션도 이 LMM 어프로치 말고 원래 전통적으로 이 자동 관련 연구들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프로치들이 또 한편 나와서 같이 이제 보강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은 옛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이제 사람 개발자들을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였다면은 또 SE 쪽엔 새로운 기회인 거죠. 학문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런 인더스트리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AI 에이전트와 개발자들이 어떻게 함께 잘 연구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뭐 어마어마한 또 연구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이런 뜨거운 안녕하세요. 디스커션 매우 좋습니다. 또 누가 아이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금, 네, 안녕하세요. 최충근. 네. 삼성전자 최창규입니다. 제가 회사 아니라 좀 카메라가 안 켜져가지고 죄송한데요. 네. 요거하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거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실제로 저희 그 회사 안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에이전트를 쓰다 보면은 에이전트 권한 관리라는 거를 해야 돼요. 기존의 회사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이 권한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도 어떤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지 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에이전트로 구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난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주제도 누가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 있으시면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의견 드리면 최근에 사실은 뭐 오픈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취약점을 갖고 있고 리모트 익스큐션에 대한 취약점도 있었고 그 이제 그런 그 개발자들 대상으로 유저 스터디를 해보면은 개발자들 지금 다 예스를 누르고 있거든요. 위험한 뭐 권한이 이렇게 뜨더라도 그냥, 그냥 한 번 누르고 싶어요. 오히려 그런 클릭을 그 다음도 자동으로 다 예스 클릭. 아까 그 슈어소프트에서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되게 리스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보안에서 기존에 원래 사람들 간의 그리고 프로세스 간의 권한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연구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에이전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로 들어가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아마 회사 관점에서 또 관심 있는 거는 외부에 있는 이런 그런 커머셜 모델을 좋은 거 알겠는데, 그 외부에 있는 툴 좋은 거 알겠는데, 그걸 써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들이나 중요한 시크릿 코드들을 쉐어할 수 있는 게 맞느냐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안 쓰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지금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외부 모델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만나서 하시든지 하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또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학생회하고 다른 일로 만남이 있었어요. 학부 총학생회랑 원총학생회. 근데 요즘 학생들이 약간의 그 우울감? 행복도가 떨어진 이유가 AI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나의 직업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특히나 항공과 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큰 회사에서 자꾸 막 레이오프 얘기 자르니까요.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그래프에서 레이오프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새로운 잡 포스팅은 또 막 늘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이라고 과학 철학하시는 분께서는 예전에 세탁기가 처음 나올 때랑 비슷하다고 보신다는 거죠.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빨래를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결국 세탁기가 나와서 이제 주부들이 가사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세탁기가 나와서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고 빨래를 매일 뭐 2, 3일에 한 번씩으로 하더라 이러시는데 교수님은 이제 요즘 같은 AI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아, 예, 메시지를 예. 전하고 싶으실까요? 아, 너무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 학교 학생들도 비슷한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옆에 친구보다 더 잘 달리면 됐는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의 터미네이터가 달려오는데 걔보다 더 잘 달리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AI 도구들 때문에 막 너무 언론에서 막 때려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스타트업이 대기업하고 비빌려 그러면 비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빌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나중에 대학원생들 안 오면은 RA 봇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구할 생각에 또 한편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정말 더 이 혼란한 이 시장이 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학생들한테 심어주고 저희가 인커리지를 하면 어떨지 그리고 오히려 저는 학교의 교육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의 교육이 예전 교육을 그대로 하는 거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게 없고 더 좌절하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기회를 타고 갈 수 있는 저희가 좀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교육들을 할 수 있다면은 그 학생들이
오히려 그 양극화의 끝에서 정말로 새로운 스타트를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말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학교 이경무입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뭐 저는 전공이 아니라서 조금 이제 흥미롭게 봤는데요. 교수님, 몇 가지 퀘스천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시큐리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런 아직 그 라지 모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뭐 갭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셨고 그런 어프로치들을 소개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뭐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포스트 베리피케이션을 좀 해야 된다 예, 하는 맞습니다. 것들이 좀 그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가정은 뭐냐면 사람이 거의 완벽하다라고 하는 뭐 약간의 그런 언더라인 가정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시큐리티 아까 이제 라지 모델 테스트했을 때 그런 이제 vulnerability에 대한 그런 레이트들이 나오는데 실제 사람들을 코딩 시켰을 때 그런 실제 그런 레이트, vulnerability 시큐리티 관련한 vulnerability 레이트하고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사람들 결국은 이제 그런 세이프티에 관련 시큐리티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vulnerability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엔지니어들이 물론 이제 거기 사람마다도 차이가 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사람이 최종적인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하나는 최근에 들은 거는 이제 라지 모델들이 이제 싱글 이제 모델들이 보통 그런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아웃풋들을 내는데 최근에는 그 안에서 이제 멀티플 에이전트들이 서로 디스커션하고 예를 들면 레디 티밍도 할 수 있고 몇 개 이제 인터널 에이전트들이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그 디스커션이나 오티말한 솔루션을 최종 아웃풋으로 내는 그런 모델들도 나온다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그 알파고 하듯이 그래서 안에서 서로 몇 개 에이전트들이 서로 계속 이제 인터널 그 예, 파일을 알파고 제로 하고 같은 모델이죠. 예, 뭐 예, 그런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뭐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인프루브가 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트렌드들도 좀 있나요? 일단 그 질문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하면은 일단 사람이 더 잘하는 게 맞느냐 얘기했을 때는 예, 사실은 더 부정적이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전에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 하나 올렸는데 LMA 못하는 거 하고 막 올렸더라고요. 이제 신이 나야 되는데 그 LMA 못하는 것들을 봤더니 사람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사람이 가진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얘가 못하는 거는 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얘도 잘 못하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 얘보다 더 시큐한 걸 더 잘 만드느냐 사람이 일반 뭐 특히 초보 개발자들이 왔을 때는 얘보다 더 못 만듭니다. 더 인시큐한 패턴을 만들고. 근데 저희가 만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단순히 얘네랑 동일한 환경에서 동등하게 비교한 게 아니라 정답을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매뉴얼한 밸리데이션을 막 하면서 정답 셋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정답 셋이 정말로 그런 트루스가 트루가 맞느냐? 그건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데 훨씬 더 이제 많이 투자를 해서 검증하고 여러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그라운드 트루스가 될 거라는 거고 공정하게 얘네랑 동일한 시간을 주거나 뭐 동일한 인바이러먼트에서 개발하라 그랬을 때는 사람은 지금 AI 제너레이트 된 코드보다 더 인시큐어합니다. 사람이 만든 휴먼 리튼 코드는. 그래서 그런 상태고 하지만 그라운드 트루스는 우리가 어쨌든 정답 체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들이 이미 지금 언급하신 어프로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얘네들끼리 아까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플 에이전트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쭉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끼리 서로 각각의 롤을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각각의 정책들을 가지고 실제 더 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답이 정말 정답이 맞느냐?
특히 보안 관점에서.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LMM as 젖지라 그러거든요. LMM을 젖지로 다 쓰거든요. LMM이 정답이 맞는지를. 근데 그거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결국은 못 내리기 때문에 휴먼 밸리데이션이 현재까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유석영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챗GPT도 저희가 해보면 그 30불짜리 하고 20불짜리하고 200불짜리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예, 더 두려운 거는 사실 200불짜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음, 뒤에 안 보이는 가버넌트만 그렇죠. 이용하는, 뭐 예, 회사 맞습니다. 내에서만 이용하는, 네네. 그 가드레일에 대한 제약이 없는 큰 모델이 저는 사실 더 두렵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차이가 결국은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나이 난리지를 갖고 겨루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가 되고 그 사람의 파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가버넌트만 쓰고 있는, 예, 더 큰 모델. 이번에 뭐 이란 전쟁에서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클로드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런 게 있다는 게 전 되게 두렵습니다. 예. 네. 두려움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그래서 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같이 잘 고민해서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저도 서브스크립션 비싼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공정한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너무나 재밌는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이 끊이지 않아서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우리 하우스네 위원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예, 뭐, 저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해주신 김영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이 끝까지 참석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보내세요. 예.